전편에서 보았듯 조일신은 세도를 부리는 권력가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독립투사라는 이미지가 쉽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가 같이 세도를 부리는 기철이 미워서 제거하려고 했다면 제 무덤을 파는 일이라고 역시 전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죽고 싶어서 그런 짓을 한 것이 아닐 테니 분명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정답 추리는 간단합니다. 공윤왕과 조일신이 짜고 그랬다면 전체 상황이 이해됩니다. 즉 공윤왕이 조일신과 미리 공모하고 나서 기철 일파를 제거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어떻게 정보를 얻었는지 몰라도 기철의 동생 한 명만 잡혀 죽고 나머지는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렇게 되자 난감해진 공윤왕이 모든 죄를 조일신에게 덮어씌워 죽였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조일신이 궁으로 쳐들어갔을 때의 기록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조일신이 난을 일으켜 행궁을 범하고 수기하는 사람을 많이 죽였는데 김용이 내전에 직숙하면서도 홀로 모면하였고 또 막아내지도 않아서 무르의가 분분하였다. 왕도 역시 의심하고 장을 쳐서 섬으로 유배 보냈다. 차차 드러나겠지만 김용은 죽을 때까지 공윤왕의 충견 노릇을 하는 사람입니다. 조일신과 더불어 왕의 최측근이기도 합니다. 조일신이 궁에 있는 여러 사람을 죽이면서도 김용은 건드리지 않았고 김용 또한 조일신을 막아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윤왕, 조일신, 김용이 한 통 속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많지 않으니까 세세한 상황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큰 그림으로 본다면 공윤왕, 조일신, 김용이 짜고 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공윤왕이 조일신에게 덤터기를 씌워 죽인 겁니다. 김용을 귀양 보낸 것은 형식상의 처벌이거나 피신시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일신의 난을 공윤왕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철 일파를 제거할 목적으로 공윤왕, 조일신, 김용이 함께 짜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하니까 공윤왕은 빠집니다. 김용은 빼돌리고 조일신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의문사항이 하나 남습니다. 기철을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순수하게 기철 일파를 제거할 목적으로 했다면 공윤왕은 이 시점부터 반원 정책을 펼치려고 작정했다는 뜻이 됩니다. 원순제와 기황후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 공윤왕이 원나라와 한판 벌일 각오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공윤왕이 기철 일파를 죽이고 반원 정책을 펼치는 시기는 지금부터 4년 후입니다. 이때 기세 좋게 압록강을 건너 원나라 기지를 공략합니다. 하지만 원순제가 대군을 일으켜 고려를 응징하겠다니까 공윤왕이 금방 꼬리를 내립니다. 지금부터 4년 후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은 즉위한 지 1년도 되지 않았고 또 기철 형제 말고도 부원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공윤왕이 원과 정면으로 맞설 힘이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도 왜 조일신과 짜고 기시일파를 제거하려고 했겠습니까? 공윤왕 나름 대책이 있었으니 그랬을 겁니다. 공윤왕의 성격을 기록에 있는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돈이 한 말입니다. 왕의 성품이 시기심이 많고 잔인하여 비록 신복의 대신이라도 그 권세가 성하게 되면 반드시 끌여서 죽이곤 하였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공윤왕이 일개 떠돌이 성녀인 신돈에게 권력을 송두리째 내줍니다. 얼마나 신임했으면 정권을 넘겨주다시피 하겠습니까? 그런 신돈이 정권을 물려받기 전에 위와 같은 말을 합니다. 다음은 앞에서 언급한 유숙편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왕의 시기심 때문에 공신 가운데 온전히 살아있는 사람이 드문 것을 본 유숙이 누차 퇴직을 간청했으나 왕은 허락하지 않았다. 이 문장에서는 유숙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숙은 정도전과 이숭인의 서성으로 많은 유학자로부터 신망을 받던 인물입니다. 공윤왕의 성격을 나타내는 이 두 기록과 오만 불손했던 조일신의 기록을 바탕으로 한다면 공윤왕이 애초에 뒤통수를 칠 마음을 먹었다고 추리할 수 있습니다. 공윤왕이 조일신을 꿰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철을 없애고 나면 경이 권력을 독차지할 수 있어 원나라에는 다른 희생양을 내세우면 그만이요. 이런 식으로 속일 수 있습니다. 마음먹고 속이려고 든다면 방법이야 많을 겁니다. 조일신이 붙잡힐 때 교전한 기록이 없습니다. 즉 조일신이 공윤왕이나 김용을 믿고 있다가 당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처음부터 조일신과 기시일파 모두를 제거하려는 게 공윤왕의 속마음이었다고 추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한 말로 조일신을 꿰어 먼저 기시일파를 제거하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죄를 조일신에게 덮어 씌워 죽이면 끝납니다. 원나라와의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되는 것이죠. 그야말로 멋들어진 이의제의전법입니다. 오랑캐로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말처럼 강성한 신하를 이용해 다른 강성한 신하를 죽이는 것이죠. 주의해야 할 점은 이렇게 했을 것으로 추측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추측을 뒷받침할 사건들이 앞으로 계속 터집니다. 정사의 기록에 따르면 공윤왕이 모르는 상태에서 조일신이 난을 일으킨 게 됩니다. 다만 조일신의 난을 미스터리라고 하는 학자들이 있다는 것도 밝힙니다. 아무튼 조일신은 사라졌지만 기철은 멀쩡합니다. 여기서 맑은 정치를 추구하려는 젊은 공윤왕과 기득권을 지키려는 권문세족과의 갈등을 나타내는 기록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조일신의 난 한 달 전의 기록입니다. 원문이 길고 고어가 있어서 제가 문체와 문장을 쉽게 읽도록 요약해서 바꾸었습니다. 먼저 서연에서 공윤왕이 한 말입니다. 서연은 신하들이 임금 앞에서 강론하는 자리를 뜻합니다. 권세가들이 빼앗은 논, 밭, 집, 노비 문제로 해를 묵힌 소송과 억울하고 지체된 옥사를 잘 살펴서 처리하라. 현 정치의 잘잘못과 백성에게 이롭고 해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숨기지 말고 말하도록 하라. 다음은 권문세족의 반발과 거기에 대응하는 공윤왕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권세가들이 경기 지역의 공전을 빼앗았는데 인성단이 점유한 것이 특히 많았다. 변정도감에서 그 전답을 거두어 들여 여러 해 동안 쌓인 세금을 추징하였다. 인성단이 싫어하며 변정도감 혁파를 요청했다. 다른 날 김영후가 변정도감을 혁파할 것을 요청했다. 왕은 나는 아름다운 말을 듣고 싶어 서연을 열었는데 경들이 말하는 바는 실로 내 마음과는 다르다 하며 병을 칭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맑은 정치를 펼치려고 젊은 공윤왕이 몸부림치지만 혼자서 부원배나 권문세족과 맞서 싸우기에는 아직 역부족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함께 가야 합니다. 끝으로는 좋게 지내야 하는 거죠. 기득권자들의 눈에는 공윤왕이 오랫동안 원나라에서 볼모 생활을 하다가 운 좋게 왕이 되어 귀국한 애송이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러한 공윤왕에게 몇 년 뒤에 나타나는 신도는 정말이지 구세주처럼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부원배가 판치는 기록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조일신의 난 1년 후인 1353년 10월 원나라에 태자책봉 축하사신 파견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때 기황후의 아들이 원나라에서 태자로 책봉된 것입니다. 그가 훗날 북원의 2대 황제가 됩니다. 따라서 고려에서는 기철일파가 더욱 기세를 떨칩니다. 그 여파로 이듬해인 1354년 봄 인사에서 기시 일가 인물들의 관직 진출이 두드러집니다. 노책은 이 시기에 딸을 원나라 황실의 후궁으로 바칩니다. 권겸은 이미 1352년에 딸을 원나라 태자비로 보냈습니다.
기철, 권겸, 노책은 원황실과 혼인관계를 맺어 부원배로서 입지를 공고히 다지고 있었습니다. 1355년 가을에는 기씨와 원사신의 청탁에 따라 왕이 인사를 행하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친원파가 다 해먹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공민왕은 속으로 이를 갈면서 꾹 참고 지냈을 겁니다. 그런데 친원파가 한참 날뛰는 이 시기에 원나라에서 고려에 군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무슨 일일까요?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